자, 첫 번째 주제요. 정 변호사님 어제 딱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뉴스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슬펐어요. 왜 슬펐습니까? 왜 슬펐냐면 음. 이재명 대표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그렇죠. 국회의원이고 제1당의 당대표예요. 음. 그게 하나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네. 두 번째 지위는 뭐냐? 피고인이고 피의자예요. 네. 피의자이고 심지어 법원에 의해서 저기 기소돼 가지고 음.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음. 뭐 총선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재판정 가야 될 일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음. 아마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만나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일이 음. 없었어야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요. 왜냐하면 음.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던 거는 음.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 지위 중에서 피의자이고 피고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음. 거기에 방점이 주어져서, 음. 왜냐하면 이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음. 대통령이 입법부의 제1당의 총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음.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재명 대표가 8번이나 만나자고 그렇게 음. 대통령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총선 끝난 다음에 봅시다 음.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고 네.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고, 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가 되지 않는 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10개도 넘은 그 혐의 하나하나가요. 음. 아주 편의점 같아요. 어떤 굉장히 중한 혐의부터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위증교사 같은 그런 혐의까지 음. 아주 그냥 세트가 그냥 막 상품 배열도 구성도 아주 다양한데, 네. 그런 혐의를 받고 그 수사당하고 재판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제1당의 대표이고 음. 그런 사람과 대통령이 마주 앉아가지고 국정을 논한다? 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총선이 저는 너무 아깝고 아쉽고 진짜 한탄스럽고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여당이 대패했잖아요. 네. 그 조국 대표 말대로 대파 당했잖아요. 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네. 국회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은 여소야대 똑같은 108석 뭐 한 110석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21대 108석 110석하고 22대 108석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걸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참 슬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여당을 찍었던 야당을 찍었던 모든 국민들이 안전벨트 진짜 바짝 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청구서가 하나씩 날아 들어올 거예요. 음.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이거 나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 우리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의 그 개개인들의 거기에다가 다 부담이 되는 그런 청구서를 갖다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거는 제 생각에 거의 뭐 불문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잘 만나가지고 그 뭐 국정을 갖다가 논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잘 대응을 갖다가 하시기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여러 참모들이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죠. 이 만남이 꼭 필요했는가? 이 우리 지지층 일부에서는요, 뭐하러 만나느냐? 뭐하러 만나느냐? 계속 그냥 무시하면 되지. 왜 굳이 이재명을 만나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논리 중에는 21대 국회 의석 분포나 22대 국회 오히려 그때에 비해서 한 뭐 6석인가 더 늘지 않았느냐. 토탈로 따지면 5석인가요? 그때는 비례대표까지 해서 103석이었는데 이번엔 108석이니까요. 5석 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 21대 국회의 그 의석 분포는요, 윤 대통령과 상관이 없는 무관한 그 의석 분포였습니다. 4년 전 2020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총선이 이루어져서
그때 이제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가고 국민의힘이 이제 103석으로 쪼그라드는 그거였는데 요번 22대 총선 결과는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2년이 흘러서 이루어진 중간평가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21대 의석수와 22대 의석수는 그 정치적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요번에 집권 여당이 대패한 이 민의 속에는 이재명하고도 대화를 하라 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총리 인준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재명과의 어떤 최소한의 물밑 조율 내지는 뭐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이제 우리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는 뭐 이해가 가는데 머리로는 네네. 가슴이 참 애리죠. 가슴이 애린데 근데 뭐 정치는 또 냉엄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뭐 우리가 불가피하다. 그 불가피성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가나 현재 조성된 정치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 우리가 좀 이렇게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오는 거는 일부 언론이 다음 주 수요일인가 24일에 만나기로 했다. 뭐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날짜가 정해진 바도 없다. 그다음에 뭐 의제가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날짜, 의제, 형식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인가. 1대1 할 것인지 뭐 누가 배석을 할 것인지. 배석을 한다면 누구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백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천천히 따져보는데 자, 우리 또 이재명 전문가인 우리 정혁진 변호사께서 볼 때 이재명은 대통령을 만나면 뭐를 들이밀까요? 일단 어제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1인당 25만 원 그거를 들이밀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예상되십니까? 일단 뭐 25만 원 그 이야기를 할 텐데 25만 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그 부분부터 사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많은 사람들이 총선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잘 됐다. 그냥 그 대통령이 25만 원 쏜다고 하자. 이게 불감청 고소원 아니냐.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여당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서민들 사정 어렵고 하니까 그 지원금 25만 원을 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야당이 여당이 뭐 이렇게 매표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주장하는 거를 야당이 막아야 되는데 야당에서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25만 원 받고 50만 원 주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도 경제지만 지난번 21대에 이어서 22대도 정부 여당이 돈으로 표를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퇴보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어찌됐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컸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요. 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네. 아니 왜 내가 25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어. 이재명의 민주당을 찍었는데 어. 왜 25만 원 아직까지 안 주냐? 이런 오.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진짜 정부에서 25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왜 25만 원이냐면 요즘 뭐 1인 가구들도 많이 있지만 대개 4인 가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25 곱하기 4면 100만 원이거든요. 네. 한 집당 깔끔하게 100만 원씩 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부 여당에서 이 100만 원을 깔끔하게 쏴줬으면 어쨌든 돈 준 사람은 이재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막 거들고 뭐 이재명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하자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쏴준 거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래도 내 주머니에 용돈 100만 원 꽂아준 사람은 대통령이지 하면서 국민의힘을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매표 행위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면 한 20표 이상은 더 20석 이상은 더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대통령이라고 해도 왜 그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한번 눈 한번 질끈 감아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거 참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의 지금 어마어마한 결과가 딱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그 지지자들이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5만 원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줬느냐? 음. 뭐 이재명은 한다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대통령이 분명히 법을 만들 거거든요. 이 법이 처분적 법률인데 이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아주 딜레마에 빠지게 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걸 또 들고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용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없애준다 기록을 갖다가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일단은 총리부터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음. 그 총리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그 원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 지명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다른 사람을 갖다 하게 되면 그럼 아마 조금 곤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총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좀 있지 하나씩 않을까? 네네. 따져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패키지 딜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네네. 그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취하고 뭐를 받을 것인가, 뭐를 줄 것인가, 뭐를 취하고 뭐를 줄 것인가. 우리가 받을 거의 첫 번째 목록이 뭐겠어요? 일단 총리를 총리 봐야죠. 동의죠. 그렇죠. 네네. 근데 총리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차피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의 인준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통령이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래도 민주당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한 뭐 복수로 두 명이나 세 명 얘기해주고 이 중에서 뭐 누가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딱 듣고 나서 요 사람이면 좀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당에 돌아가서 한번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윤 대통령의 제안을 이재명이 받아준 거 아니에요. 네네. 받아준 건데 네. 그런 방식이 있고 네. 아예 어차피 결정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백지 상태로 프리핸드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네네. 거기서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역으로 하는 거죠. 역으로. 그러면 이게 기브 앤드 테이크에서 오히려 그걸 중개돼 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민감하고 네. 그 예민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이 그 국민들은 그 반성에 그게 부족했다 했고 좀 역풍이 불긴 했지만 국무회의 그 모두 발언에서 네네. 한 얘기가 있잖아요. 현금 지원은 이건 마약과 같은 거다. 네. 마약과 같은 거다. 근데 이게 제일 지금 딜레마가 이 25만 원을 전체적으로 이 13조 원인데 이 액수도 액수지만요. 이걸 받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적자 국채를 남발해서 현금성 지원하는 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이 건전 재정 기조의 원칙이 좀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지키고 뭐를 내주고 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수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대통령이 먼저 네. 총리 후보자 이러이러한 분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음. 그 중에 그 괜찮은 분이 있는지 음. 어느 분이면 동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안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음. 그렇게 제안을 딱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이 그 사람은 뭐 별로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그 풀에 들어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누구를 추천할 거냐? 그러면 이제 또 역으로 추천을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추천할 수도 있고 그럼 그거를 보고 또 대통령이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총리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뭐 밀당 뭐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 없으면 뭐 한덕수 총리 그냥 여태까지 무난하게 잘 하셨으니까 그 뭐 쭉 가는 방법밖에 없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뭐 옛날에 비슷한 케이스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 정권 그 바뀌었어도 계속하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정홍원 총리 그만두는 줄 알았는데 그 후임 그 후보자가 계속 낙마하니까 또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네. 현재 스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총리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될 1순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네네. 1순위로. 그리고 이 총리가요. 지금 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하니까 이게 같이 묶여서 다니는데 빨리 이거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음. 좀 분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국무총리는 이제 21대 국회 5월 말까지니까 이게 얼마 남았어요? 그래도 한 50일 남았어요? 이제 한 40여일 남았네요. 네네. 근데 이 새로운 총리는 21대 국회하고 일할 총리가 아니에요. 네네. 22대 국회하고 일할 총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5월 31일 날 음. 개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22대 총리는. 네. 인사청문회도 22대 그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본회 인준 표결도 22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 총리와 비서실장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네. 두 자리를 똑같은 시기에 임명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정답이지. 예,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제 생각에는 음. 뭐 예컨대 뭐 신지호 뭐 누구 이런 분을 총리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대통령이 그러면 제3의 인물을 갖다 좀 천거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뭐 예컨대 뭐 김어준 같은 사람을 총리로 천거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존의 한덕수 총리로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나 뭐라 깨끗한 거 아닌가? 우리는 어쨌든 그 제시를 갖다가 했고 네. 만약에 그 이재명 그 대표가 음. 괜찮은 분을 총리로 선거하면 그럼 뭐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건 뭐 받는 건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이고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기존 총리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이 이제 그 이야기한 그 풀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럼 그 중에서는 이분이 제일 낫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뭐 코스를 통해서 가도 이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총리 인준보다는요, 이 네네. 3대 개혁에 대한 협조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될 1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제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을 때 3대 개혁, 역대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그 3대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플러스 의료개혁. 네네. 그러니까 3대 개혁 플러스 의료 개혁 있잖아요. 네. 이게 4대 개혁이라고 네이밍을 하죠. 네. 이 4대 개혁에 대한 야권의 협력. 그래서 뭐 여야정 협의체, 네네.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4대 개혁에 대해서 좀 같이 협치를 좀 해보자.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가장 큰 우리가 다음 주 회동을 통해서 이재명과의 회동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네. 이 25만 원 이거 받으면 좀 전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신지호 의원님은 재정적인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적인 문제 플러스 이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번 23대 총선에서도요. 어디가 여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뭐 2번이나 이렇게 돈 줬는데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권자들이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받는 거지라고 생각을 갖다가 할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 보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짭짤하게 해가지고 아주 크게 그냥 대승을 갖다가 했었고 그런데 요번 총선에서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또 돈을 갖다가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번 이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뭐 50년대 60년대 진짜 이렇게 후진국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에서 진짜 부러워하는 선진국인데 이렇게 선거 때마다 그냥 돈을 갖다가 주고 그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고 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들은 참 결단 잘 하신 거다. 잘 음. 참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게 그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를 내줄 것인가? 예, 뭐를 그 받을 것인가? 꼭 챙길 것인가? 뭐를 내줄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조국하고 이준석이 어제 합동 기자회견하고 예, 최상병 그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 변호사님은 법률가로서 또 이렇게 정치를 이제 쭉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이게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과감하게 받아가지고 특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요. 음, 우리나라는 더 이상 특검은 있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됐어요. 특검이라고 한 건 뭡니까? 특별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특별한 사람을 갖다가 그 선임하도록 하는 게 그게 이른바 특검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특별한 그와 같은 특검이 있어요. 상시적으로. 그게 어딥니까? 그게 공수처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이 왜 도입이 됐느냐? 검사들이 이제 막 정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검사들이 대통령 눈치 보고 검찰총장 눈치 보고 법무부 장관 눈치 보고 여당 실세들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이 수사를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독립된 그러한 그 음.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로 하여금 수사를 하자. 그게 어디냐? 그게 공수처거든요. 네, 그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알겠는데 네네.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건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건 이제 정치는 현실의 게임이니까. 현실 결론적으로만 음, 말씀드리면 최상병 특검 뭐 그냥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왜냐하면은 어,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음,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음, 이게 그 우리나라의 법이 두 종류의 법이 있는데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법이 있고요. 그게 형사소송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뭐야 군인을 상대로 한 법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음, 그게 예, 그 군인 관련된 형법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에 두 종류의 법이 있다라고 치면은 민간인들은 형법이고요. 군인들은 군형법이에요. 그다음에 민간인들은 형사소송법이고요. 그다음에 군인들은 군사법원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군사법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니까 뭐 장관이나 그 고위 그 장성들이나 그 뭐야 군사 사건에 대해서 형사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음,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음. 군사법원법이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때 바뀌었죠. 예, 사망 사고나 음, 성범죄 관련된 사건은 아무리 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음, 그거를 군사법원에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음. 일반 민간 법원에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수사도 이제 민간 경찰에서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장관이든 누구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 법률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최상병 특검법을 과감하게 받자. 네네. 받으면 저들을 주장의 허구성이 암만 특검을 저들이 편파적으로 뭐 임명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정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신 그 네네. 법에 반해서 어떻게 장난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를 들면 그 최상병이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권이 군 수사기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초동 수사만 해서 민간 경찰로 이첩시켜 갖고 그 수사를 하고 그걸 뭐 의유를 하는 거는 민간 쪽에서 하는 거다. 그런 건데 오히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이 오바를 해갖고 뭘 한 거다. 이런 게 오히려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 생각이 그런 음. 생각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이 뭐 그냥 평지풍파를 갖다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공수처에서 한다라고 하면 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음. 이걸 뭐 굳이 특검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음. 그런데 지금 야당이 워낙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면서 공세를 갖다 피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다라고 한번 해봐라 특검을. 음. 그러면 뭐 뭐가 나올 것인지 음. 나도 궁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여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만약에 음.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종섭 전 장관이 뭐 피고인입니까? 피의자란 말이에요. 뭐 형이 확정이 됐습니까? 조국이나 이재명 대표에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그냥 입건된 사람일 뿐이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조국 대표가 출마합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출마합니까? 이종섭 대사 사퇴하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 뭐 자기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종섭 그 전 장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느냐, 이게 법적인 문제였는데, 그런데 제가 방송 나가서도 뭐 수십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수십 번은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맥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반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은 아니 다 좋은데 그러면 왜 저 사람을 그 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호주 가게 만들었느냐. 만약에 이종섭 대사를 무슨 뭐 거기 그 호주 대사나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그런 보직이 아니라 뭐 다른 무슨 어떤 그 국내에 남아 있는 그런 데다가 임명을 갖다가 했으면 어떻게 또 피의자를 갖다 또 쓰냐, 이런 정도 이야기 나올 수 있었겠지만 도망시키느냐, 그래서 호주 대사가 아니고 뭐 도주 대사다, 이런 말은 없었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검법을 갖다가 민주당이 또 재발의를 갖다가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그게 거 좀 봐라, 정치성, 예, 거 봐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못 하러봤습니까? 네, 저는 좀 정치적 부담이 답답합니다. 뭐 상당하고,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제 얘기가 조금 너무 길어졌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윤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그 회동에서 뭘 주고받고 이런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 문제는 그 회동이 있는 날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